구독, 좋아요. 국방비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유의 상황, 정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 터져서 다시 한번 이걸 환기시키겠습니다. 국방비가 미지급됐다. 이 상황이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육해 공군 해병대 각급 부대에 전달 지급돼야 될 전력 운영비 약 1조 원, 방위력 개선비 약 8천억 정도가 1조 8천억이네요. 재정경제부로부터 일선 부대에 전달되지 않아서 굉장한 비상사태에 걸렸다. 일단 영상을 먼저 짧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전력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아 일선 부대들은 물품 구매비와 외주비 그리고 연말 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 모 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산 일체를 못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지급도 연말부터 묶여 상당수 방산업체들은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예, 발만 구르고 있다. 일선 부대들의 장병들 물품 써야 되는 옷도 사고 뭣도 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방위 전력 이 운영비 또 방위비 방위력 개선비 상당히 중대한 것들인데 1.8조 1조 8천억 원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댓글창에 아주 좋은 말이 떠올랐네요. 신이모군란이다. 신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모군란은 뭐냐? 민비와 제가 굳이 민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는 역사적으로 명성황후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비와 민씨 척족들, 민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결단이 났었죠. 예. 구한말 상황으로 가보시면 알아요. 구식 군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나라를 500년 이상 지켜온 군인들에게 이 민씨 척족들이 그걸 중간에 알겨 먹어가지고 봉급이라고 받아보니까 쌀 대신에 모래가 섞여 있고 다 곡사에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마저도 형편없는 품질이다. 무게만 맞췄다. 참다 못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씨 일가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민비하고 고종이 어디까지 도망가죠? 그 홍계훈이라는 그 경비대장 등에 업혀가지고 충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뮤지컬 명성황후를 만들어서 난리를 치던데 자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쯤 해두고 이거 심이모군란적 상황이라고 봐요. 네. 아니, 군인들이 연말에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월급을 제때 안 줬다는 거잖아요. 군인들 월급 많기나 합니까? 그 쪼개고 어려운데 그 관사 생활하면서 그 가족들 그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런데 그 봉급이 연말에 지급이 안 됐다? 물론 뭐 영원히 안 주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가지고 연말을 넘겼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 쓸 일도 많은데 나와야 될 봉급 수당이 안 나왔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자 그런 문제부터 그 다음에 전력 운영비가 안 나와? 아니 불을 못 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군대가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그러면 필수적인 전력 빼놓고는 불을 껐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비용이 안 나오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생필품부터 의식주 문제까지 모든 압박이 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무려 1조 8천억? 거기에는 또 무슨 돈이 들어가 있느냐? 방위산업체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연말에 그동안 고생하면서 국방 위해서 무기체계 개발하고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돈이 또 지급이 안 됐어. 이거 좌파 정권이 좋아하는 그 목소리 엄청 높이는 게 뭡니까? 임금체불 아니에요. 그 임금체불이 벌어졌잖아요. 그것도 군대에서. 그래서 네티즌 분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신이모군란이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같은 상황이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어쨌든 초래가 됐다. 방위 출신 국방장관 안규백이 여기에 개입됐겠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기재부하고 지금 국방부가 네 탓 공방을 했잖아요. 내 탓이다. 그런 볼성사 나온 모습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이제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고는 했는데 뭐 기재부는 아니 그 신청을 국방부가 제때 안 해서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 돈을 신청 안 했을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그 배경은 뭐냐. 그래서 5조 원을 하는 마통에서 지금 빌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1.8조 원만 주려고 했겠습니까? 돈이 급한 거예요. 9월 달에 14조 원 마통 쓰고 나서 정부도 마통을 씁니다. 근데 12월 달에 석 달 만에 또 5조를 마통을 쓴다? 이거 무슨 정부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것도 하필 군대 예산, 군대에 줘야 될 돈이 지급이 안 돼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프라이어리티. 자, 자꾸 방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안규백 씨가 이거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출퇴근한 사람이니까 이게 군대에서 이 배지가 뭐 요새는 좋은 거 쓴답니다만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집에서 이 도시락 들고 출퇴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아, 그런 거고 그다음에 다른 돈을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기본소득도 줘야지 농어촌 뭐 예산도 챙겨.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이거는. 아, 국방 예산이 뒤로 밀린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우리가 남북 대화 해가지고 무슨 이재명이 뽀롱뽀롱 뽀로로가 뭐 남북 합작품이라고 무슨 김정은 뽀로로와 이재명 뽀로로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 상하이에서 오면서 그런 SNS도 올렸다는데 네. 우리가 남북 대화를 지금 시진핑 큰형님의 주선으로 좀 해야 될 판인데 군대가 뭐 그렇게 중요해. 애들 좀 기다리라 그래.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희극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신이모군란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네. 주긴 주겠죠. 근데 임금 체불이란 것도 그래요? 주긴 줘요. 근데 그 때를 놓치고 주면 뭐합니까? 자, 추운 겨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또 뭐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 추워졌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따뜻한 음식 그리고 제대로 된 옷 뭐 이런 거 월급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시 이야기를 그간 해왔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그건 더군다나 정권이 그걸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돈을 쓰다 보니까 밀렸다.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 사태가 터졌으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대한민국 내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안규백 장관 뭐 하는 거야? 당신 경질되고 싶어? 라고 해야 되겠죠. 호통을 쳐도 호통이 아니죠. 호통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재명은 중국 가서 샤오미폰 가지고 셀카를 찍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오히려 다른 현안을 끄집어냈습니다. 소녀상 관련해서 뭐 극우단체 운운하면서 특정 단체를 표적으로 삼아서 경찰이 수사하는 나서는 상황까지는 이재명이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중대한 사안에 관해서는 이재명이 또 입을 닫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군대는 찬밥이에요.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고 하는 정권이잖아요. 그럼 우리 50만 대군 한때 저희 때는 뭐 70만 대군 그랬다가 예. 병력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 추운 엄동설안에 하늘에서 쓰레기가 쏟아져요라고 하는 그 병사들의 하소연을 제가 제 조카를 통해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병사들이 힘든 근무 마치고 와서 따뜻한 어떤 전기의 혜택을 일부 못 보는 일이 벌어지고 뭐 저런 1조 8천억이라는 돈이 열흘이 됐든 뭐 보름이 됐든 안 나오면 당연히 문제가 그 섭생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은 뜨뜻한 의원회관에서 야 이거 온도가 몇 도야? 24도입니다. 이게 추워서 못 살겠네. 그 온도 올려. 나라 돈으로 세금 펑펑 써가면서 차 타면 히터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추운 줄 모르는 국회의원 나리들이 알겠냐고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남자 의원들은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은 왜 징병에 의해서 군대를 가느냐. 군대 가고 싶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징병제니까
나라의 사명을 부름을 받아서 지금도 가서 그 국방의 의무를 다 저 사진 보세요. 예. 다 우리 조카고 아들이고 애인이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 일입니까 이게? 이거는 국가는 왜 있지? 군대는 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국군 통수권자는 왜 샹하이 기자간담회에서 물어본 기자도 없고 뭐 대답할 생각도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루질 않잖아요. 예. 어디 저 구석에서 한 줄 기사로 나오고 말이야. 뭐 샤오미 폰으로 찍은 걸 내 생전에 보게 되다니 영광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아니 도대체 지금 언론을 제가 또 한번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언론이라는 게 있는 걸 보도를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영역은 국민들의 몫이라 하더라도 동서남북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만큼은 나라 안팎에서 벌어진 만큼은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펜앤드 마이크도 그렇고 일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지 대다수 국민들은 몰라요. 문제의 심각성을 언론이 지적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 돈은 줄 겁니다. 예. 돈은 주지만 제때 안 주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죠? 꼭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죠. 아 줄게. 언제요? 내 형편 봐서 뭐 내년에 줄게.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더 이상 언급이 별로 필요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이런 것 아니겠냐. 네. 심각하게 봐야 된다. 군을 중시하지 않는 안보보다는 평화를 앞세우는 그런 그 권력이 어떤 길을 갖는가. 2차 대전 직전에 히틀러는 전혀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유화정책이란 말을 만들어냈던 영국의 챔버레인이 어떤 정치적 평가를 받고 역사에 기록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예. 얼빠진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네요. 국방과 안보에 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는 안보 불감증이 사실은 일반 국민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정책 담당자들이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얼빠진 정권 신이모군란 얘기까지도 나왔네요.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서해 구조물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중국 측 이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이 기자들의 관심사이기도 이제 뭐 했던 사항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기자들도 이 서해 구조물 뭐 협의가 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관리시설은 철수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수역 경계를 명확히 확정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 문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인지. 그런데 뒤에 상당히 문제의 발언들이 이어집니다. 구조물은 우리 쪽 수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공동관리 수역 중에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이다.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양측장과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그 관중에 조금 이렇게 넘어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했어요. 저는 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중국 방송을 이야기를 듣나 했습니다. 시진핑이 이야기를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우선요. 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진핑이 이재명하고 회담하면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또 설명을 또 하잖아요. 네. 진짜 양식장이라고 하더라.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라는 말하고 정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이거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자꾸 진짜야, 정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내 말이 진실인데 뭘 자꾸 그 앞에다 수식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진핑의 발언이라고 소개한 저 시설물 진짜 양식장이라고 하더라고 설명을 해요. 네. 시진핑도 속으로 세상이 다 아는 군사구조물인데 이거를 이재명에게 그거 진짜 양식장이요. 그 옆에 있는 그 관리시설은
그 양식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그대로 소개하잖아요. 저는 그 진짜 양식장의 말이 참 이상해요. 실제로 중국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신식 양식장이라는 한자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양식장도 구식이 있고 신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아는 가두리 양식장하고 모습이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네. 여러분 전라남도 그 김양식장부터 가두리 양식장 모습 보면 저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좀 이거 좀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줄까 하면서 신식 양식장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걸 그대로 소개하면서 바다 위에 그 경계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영역하고 한국 영역이 살짝 걸쳐 있는데 그래서 금을 밟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바다 위에 무슨 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쪽으로 살짝 옮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이. 그런 말도 이해가 안 되면서 이재명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 국제법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에 줄을 쫙 긋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알아서 하면 된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서 알아서 쓰라고 그랬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뭐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이례적으로 설명도 자세히도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국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국제법은 물론 등거리, 양쪽 영해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중간에 선을 그어서 중간선으로 하면 돼요. 근데 중국은 이미 옛날에는 남진하해, 지금은 남중국해라고 불리는 멀쩡한 필리핀과 베트남 앞바다를 80%가 진해 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논리냐? 이거 중국식 법이에요. 중국법. 중국의 논리는 뭐냐? 배후 인구를 봐야 된다. 우리 뒤에는 13억 인구가 있어. 산동반도부터 시작해서. 이 말이 돼요? 아니 바다 해양법 국제 논리에 무슨 배후 인구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 해안선 길이를 봐야 된다. 자기네 해안선이 훨씬 길잖아요. 네네. 이건 국제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주 배꼽을 잡고 웃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근데 억지 논리를 피면서 그런 걸 이제 못 받게 하는 식으로 뭘 만들어놔요? 인공섬을 만들잖아요. 네. 그게 저런 것들이에요. 그걸 서해에도 설치해 놨는데 이재명은 그걸 100% 중국의 진짜 양식장이라고 합디다. 신식 양식장이라고 합디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등거리 중간선은 이재명 말일 뿐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그런 말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배후 인구와 해안선 길이에 따라서 80%가 우리 바다다라고 하고 있어요. 서해라고 봐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 아무리 한국 기자들만 앞에 놓고 누가 팩트 체크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중국의 얘기만 다 소개하고 내가 마치 등거리 중간선을 제시해서 시진핑이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그러면 추가를 좀 해서 여쭤볼게요. 중간선 문제가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후 인구 기준과 해양선 길이에 따라서 이 서해 중국 쪽으로는 황해라는 용어를 자꾸 쓰죠. 서해를 경계선으로 하자 하는데 저희는 이제 등거리 중간선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왜 갑자기 이걸 좀 중간선을 긋자 이게 제안을 했고 또 중국 측에서 마치 이걸 상당히 한국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서 뭔가 협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했어요. 자, 왜 그랬겠어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이재명이 2달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라는 아주 뭐 형식은 아주 다 갖췄다고 하면서 예.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어요. 이건 별로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한 외국의 지도자를 2달 사이에 잇따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자기가 가고 국빈 방문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정상회담은 유례가 찾기가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 형식은. 그런데 2번 다 미국 국무부가 정한 5개 단계의 그 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1급이 이제 스테이트 비짓, 저 밑에가 개인 방문이에요. 네. 이재명은 미국 갈 때도 4등급이냐 뭐 3등급이냐를 놓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1등급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자 공동 성명이 없어요. 공동 기자회견도 없어요. 공동 언론 보도문도 없어요. 왜 그랬겠느냐? 서로 말이 다르니까. 철원 문제, 한알령 해제니 지금 중요한 저 서해 PMG에서의 그 중간선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공동 선언, 공동 뭐 성명이죠. 그다음 공동 기자회견 혹은 뭐 공동 보도문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뭐냐? 중국이 안 해준 거예요. 왜? 자기네 얘기가 논리적으로 지금 소위 중간선 긋자면 할 말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만찬하고 예포 21발 쏴주고 샤오미폰 셀카 좀 찍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거 이외에 준 게 없어요. 네. 공동 성명이라든가 공동 기자회견이라든가 공동 언론 보도문을 내면 법적인 기속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국제법에 따라서. 네네.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주니까 각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중국의 신화사 CCTV를 통해서 자기네 외교부 통해서 자기네 말만 한자로 영어로 하고 이재명은 이제 한국 언론들이 알아서 잘 좌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잘 써주니까 네. 뭐 그것 좀 감시하면서 감시라기보다는 그런 걸 이제 그냥 놔두면서 본인이 샹하이에서 마무리 회견에서 혼자 얘기했잖아요. 그 혼자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중간선을 확 그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뭐 맘대로 쓰라고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공동선언이나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보도문이 없으니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다 그렇게 알아듣고 너희들은 쓰고 방송하면 돼. 그렇잖아요. 시진핑하고 합의된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그 두 번째 이 한중 정상회담도 그냥 맹탕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더기가 없어요.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중요한 좀 쟁점이 돼서 그 문제 좀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주제를 이제 국방차관 미 국방차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콜비. 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의 전쟁부 차관. 뭐 이제 국방부 이전에는 국방부였었죠. 전쟁부 정책차관이 곧 방한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을 곧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실상 국방정책 전략 분야의 핵심 브레인이고 지난번에 국가안보 전략 미국의 이제 전략안보 관련해서도 대부분 설계를 했던 그 콜비가 지금 일본을 간 다음에 한국에도 온다. 곧 온다.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자, 동선을 보십시오. 예. 엘브리지 콜비는 미 국방부의 정책차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피트 헤그세스가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온몸에 문신 새긴 그런 어찌 보면 정치인이잖아요. 네. 약간 좀 그 말이 앞서는 그런 인사라고 한다면 엘브리지 콜비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정말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자꾸 국방부 하는데 이름은 이미 바뀌었어요. 예. 전쟁부입니다. 미국이 전쟁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역사상 이번이 5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냐?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 때 전쟁부라고 하기 시작했고 네. 2차 2차 대전이라든가 중요한 때마다 국방부의 이름을 전쟁부로 간판을 좀 바꿨죠. 지금 전쟁부가 이 21세기 들어서는 물론이고 20세기 이후에 전쟁부로 불린 적은 없어요. 예. 그렇다면 미국이 이 상황을 현재의 국제 정세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느냐. 미 전쟁부의 정책 차관입니다. 그런데 오는 게 자, 일본을 거쳐서 오잖아요. 예. 자, 매양 이런 식이에요. 자, 일본을 먼저 가서 조율을 다 하겠다는 거죠. 일본하고. 미국의 그 이거 중국이 말하는 돌연선 트럼프 라인에는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과거 6.25 직전에 에치슨 라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미국에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어찌 보면 이 한국은 살짝 바뀝니다. 지금 트럼프 라인 밖에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라인 안에 있는 일본 먼저 가는 거죠. 가서 다 조율할 거예요. 지금 조만간 주한미군이 사령관이 대장에서 중장으로 내려가고 병력은
뭐 미국 국방법안에서는 28,500명 유지한다고 했지만 대만 문제가 터지면 언제든지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돼 있어서 사실상 철수한다는 뒷문을 병력 감축의 뒷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먼저 오고 일본에 와서 정책 조율을 하고 이제 한국에 온다는 거 이달 말에 1월 말에. 네. 그러면 그 앞서 뭐가 또 이루어집니까? 이재명이 일본에 가잖아요. 1월 15일 날. 그 일본에 가서 나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날 텐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는 중국하고 지금 완전히 한판 뜨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이중 용도로 쓰여지는 민관 장비를 다 틀어막았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 80%를 가고 있는 다카이치가 중국에 굴복할 리가 없다고 봐요 저는. 미국과 손잡고 더 강하게 맞서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재명이 말한 착하게 잘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말하는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 자 중국의 입장. 미국, 일본과 손잡고 중국에 단호히 맞서고 대만을 지키겠다는 입장. 여기에서 착하게 잘 살겠다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실용 외교로 해서 셰셰도 해야 되고 땡큐도 해야 되고 뭐 일본 말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재명의 입장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국제 정세는 그렇게 한가한 착하게 잘 살자가 되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 콜비가 아마 이제 이 다카이치 사나이도 물론 만나겠죠 당연히. 네. 그럼 일본을 먼저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총리가 중국에 맞서서 이제 뭔가 미국과 손잡고 더 강하게 맞서면 지지율은 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일본이 그냥 당하진 않겠죠. 이제 우리 문재인 때 때렸던 소부장 규제를 통해서 중국하고 한번 맞설 거예요.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히토리로 니네들가 공격을 해. 우리는 소부장 지금 중국은요 미국과 일본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공격을 해오면 사실 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히토류 하나만 갖고 못 이겨요. 네.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만나고 조율을 다 한 뒤에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까지 보고 콜비가 한국에 와요. 그 동선을 보면 미국이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일본도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착하게 잘 살게로 갈 수 있을지 중국의 이 입장에 이쪽도 쎄쎄 이쪽도 땡큐하는 그런 전략이 먹힐 수 있을지 콜비의 동선을 보면 매우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질문도 하나 더 좀 추가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콜비가 지금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온다. 그래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트럼프 라인에 어떻게 구축이 돼 있고 그것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해주셨는데 콜비는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축출 과정에서 국방부 사실상 미군 전체 미군을 움직이는 전쟁부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이 정책화 차관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개입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으로 지금 설계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집행하는 중요한 차관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오면 일본에 통해서 구축할 문제하고 한국에 오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출까? 이 부분이 가장 또 관심사이기도 해요. 이제 방위 출신 안규백을 만나겠죠. 예.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 약속한 게 있잖아요. 예. 국방비 GDP의 3.5% 포인트로 올린다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제 계획, 구체적인 납입 계획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금 시간이 온 거예요. 네. 2026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억 달러도 이제 청구 일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해가. 예. 그러면 200억 달러 어떻게 낼 건데 그건 이제 경제 쪽에서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가장 또 다급하게 생각하는 게 국방비 증액이에요. GDP 3.5% 당장은 아니지만 이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1조 8천억 원 마땅히 줘야 되는
한국 국방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난리가 났는데 국방비를 GDP의 3.5%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돈이 어디서 나죠? 지금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치르려고 지금 돈 뿌려야 되는데 저는요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지 않고서는 이재명 정권이 다 이걸 뭘로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네. 라고 본다면 당연히 청구서 내밀러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자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콜비가 들고 올 것은 이만한 수표책입니다. 사인하라고. 예. 그것도 그냥 말로 어음 안 되고 달러로 저기 비행기 갖고 왔으니까 싫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거 하러 오는 것이다. 자 안규백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예. 자, 콜비 지금 미국 국방부 아니 전쟁부죠. 자꾸 국방부가 너무 익숙하니까 전쟁부 정책차관 미국의 사실상 전쟁 전체 국가안보를 설계하는 핵심 브레인입니다. 그냥 차관이기 때문에 뭐 직책상 장관 밑에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전쟁부를 이끄는 그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콜비 차관이 한국을 일본을 거쳐서 한국 온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재명 안규백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현안들을 지금 일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자 국방비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뭐 콜비 차관의 방안 문제까지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통일교 의혹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난번에 지시를 한 바가 있죠. 이 통일교 신천지까지 끌어들였죠. 네. 그래서 의혹 규명을 위해서 검경 학수부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는데, 자, 합수본이 구성이 됐고 그 합수본 검경 합수본부장의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았네요. 어떤 차원에서 일단 평가를 하십니까? 결국에는 수사하고 싶지 않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통일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처음에는 뭐 씨알도 안 먹힐 소리다라는 형태로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전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들고 온 게 신천지 사건까지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실상은 이게 전혀 뭐 특검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러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과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공동 발의한 안과는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특검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상황과 맞물려서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합수본을 좀 구성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했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결국에는 합수본부장이 되었는데 이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검찰 인사 첫 번째 하면서 이제 지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 이전에도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주요직을 갖고 있다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과정에 좀 관여를 했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서는 좀 좌천성으로 인사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이 되면서 이 정권에서는 중요한 보직으로 간 것입니다.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관할에 여의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금융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검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분께서 남부지검장이 된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우리가 특검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합수본으로 하면서 합수본부장까지 맡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정말로 검찰에 있어서 최측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보이는데 그만큼 제대로 수사가 될지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 2025년 끝났잖아요. 예. 7년의 공소시효가 만약에 적용이 됐으면 이게 이미 다 끝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을 넘어서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은 2천 그리고 뭐 시계를 하나 받았다고 하는데 시계 금액이 지금 특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시계가 1,000만 원이 안 됐다, 990만 원이다, 3천만 원이 안 되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 7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민주당에서 뭉개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남부지검장이 이번에 합수본부장이 됐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 뭔가 아킬레스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강해지는 이런 인사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뭐 이어가기 전에 이코노미 이 문제도 한번 곁들여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영호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당시에 조사 당시에는 진술 내용에서 4천만 원 플러스 금품 2개, 명품 시계 2개를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지금 2천만 원 플러스 시계 이렇게 보고 있어서 특검에서 진술한 윤영호의 진술 내용과 경찰에서 지금 전재수 다루는 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다른데 윤영호 이 본부장이 특검 진술한 이후에 지난번 법정에서는 좀 다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는 네. 나 그런 거 돈 같은 거 준 적 없다. 그리고 뭐 본인은 그런 위치도 아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조사 과정에서는 다시 준 게 맞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요. 네. 이보니까 처음에는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안 줬다 하다가 이제 다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언론 보도는 또 윤영호 씨의 입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술이 번복됐을 때는 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을 만한 민주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윤영호 씨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라 지금 합수본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도 의심을 갖고 계신 가운데 본인도 마음이 동인이 있었으니까 진술을 번복할 동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된 거예요. 서슬이 퍼런 시기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특검이라는 것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다시 마음이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도 이미 뭐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김태훈 지검장이 맡고 있는 합수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시간만 더 보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이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문제까지 끌어와서 별도로 자기 휘하에 있는 그냥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을 합수부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수사를 의뢰하는 수사를 맡기는 상황이 됐어요. 특검을 받아서 제대로 진상을 밝히는 쪽에 관심이 없다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왜 이재명이 이렇게 통일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지난번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하느냐. 그 이야기 중에 2022년도 대선 당시에 이재명 측과의 연관된 문제가 드러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미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씨의 녹취가 틀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드러났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에게도 그쪽에서 어프로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민주당 측에도 똑같은 행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그 녹취 안에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근데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으로서 이 상황을 모두 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결국에는 통일교 측에서도 이재명에게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고 정진상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녹취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본인이 사법 리스크 갖고 있을 때랑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정진상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돈 받았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종성 의원도 7인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최측근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오히려 최근에 뭐 통일교에 대해서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마치 본인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장동, 백현동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본인의 측근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몰랐으면은 뭐 본인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능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알았으면 결국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무능한 쪽을 택한 것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나와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깨끗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좀 압박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뭔가 행동은 보여줘야겠고 찝찝하니까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신천지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특검은 법안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합수본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을 정말 호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본인들이 윤영호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파다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 특검이 아닌 합수본을 통한 수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더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뭉개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자, 특검이 4달에 걸쳐서 사건을 뭉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전재수 의원 특히나 이 사건을 사전에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4달이나 사건을 뭉갰는데 이 특검 자료가 경찰에 넘어와서도 경찰이 뭐 어수선하게 이것저것 뭐 하는 것 같게 모양은 드러냈지만 실제는 아주 상세하게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합수부까지 이미 떴어요. 그러면 경찰 수사가 중단되는 건가요? 이게 검경합수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겁니까? 넘어가는 거죠. 다 자료가 넘어가서. 왜냐하면 합수부 안에 경찰과 검찰이 함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뭐 팀은 따로 한다고 합니다만 그쪽으로 자료는 다 넘어가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결국 합수부에서도 민주당 특검안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신천지 부분도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뭔가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니까 통일교 쪽보다는 신천지 쪽에 더 수사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특검을 뭉개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내용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되어서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민중기 특검팀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한 차례 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믿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민주당 정부 때 공수처라는 조직 하나만 만들면 마치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가 일거에 사라질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 놓고 정말 혈세를 막대하게 쏟아부어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한 것이 무엇인지 특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과정에 있어서 그 무능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도 이거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공수처의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수뇌부 5명, 오동훈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민중기 특검이 받고 있는 의혹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 윤영호 씨의 진술로서 드러난 어떤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일부러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권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조사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7월, 8월 정도에 이미 윤영호 씨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11월이 되어서야 내사 사건, 그 사건 번호를 그제서야 부여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경찰로 넘기는 행태. 이거는
단순히 민중기 특검팀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국에는 뭐 전재수 의원도 한 차례 소환이 됐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임종성 의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인회로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합수본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좀 글쎄요. 저희로서는 특검이라는 건 법으로 통과를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어서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실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통일교 특검 문제가 진행되다가 합수본으로 이동하는 상황, 그것이 지금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쪽이 어떻게 이것을 작동하는지를 냉정하게 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약한 틈을 뚫고 갈지 그 현실의 상황이 좀 직면했네요. 그 장면 먼저 살펴봤고요. 자, 강선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보좌관 전직 보좌관이죠.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직 보좌관. 이 강선우의 보좌관이면서 지역구 사무국장을 겸한 그런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방송화면으로 보신 분 있으면 막 도망가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수사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나올 때 언론 기자들이 물으려고 하니까 옷으로 감싸고 얼굴 다 감싼 채 이제 황급하게 그냥 도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이 사무국장 또는 전직 보좌관이 경찰 조사 때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술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돈도 받은 바 없다. 떳떳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을 했어요. 강선우는 이 전직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김병기한테 얘기했는데 전직 보좌관은 받은 바 없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강선우가 직접 받았다는 얘기인지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근데 또 이 보좌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게요. 예. 지금 강선우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 지자체장을 하고 있는 기관에 있을 것 같은데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노웅래 의원실에서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한 10년 전쯤에는 김병기 의원실에서 있었다는 사람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병기 의원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고 강선우는 상관이 없다는 거냐. 근데 뭐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막 울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이 보좌관은 본인도 알잖아요. 10년 전에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보좌관이 좀 특이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김병기 의원도 지금 공천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의혹들이 새롭게 또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도 집에 현금이 억 단위로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과 관련해서 이 보좌관의 일처리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쨌든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어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돈을 받은 일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 게임처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경시 의원도 지금 뭐 미국에 있긴 합니다만 본인은 돈을 준 적 자체가 없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보좌관이 이제 돈을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는 것까지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인지 진실 게임으로 가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 보좌관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김병기 의원은
또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굉장히 좀 놀라운 거는 이 녹취가 그 MBC에서 나왔는데 강선우와 김병기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강선우랑만 녹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김병기 의원이 지금 탈당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탈당하라고 아주 난리인데 본인은 탈당하지 않겠다. 여기 계속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고 생각하면은 김병기 의원의 위에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는 우리가 9월에 봤잖아요. 예. 특검법 연장 이런 거 합의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됐다 이랬는데 이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오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이거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불거졌었죠. 그럼 그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김병기의 믿는 구석은 적어도 정청래는 아니다. 정청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대통령과의 관련성 그리고 지난 총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천을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일조를 했었기 때문에 검증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까지 가게 된 건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10일 정도의 민주당에서 윤리위 결과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어떠한 폭로를 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과연 강선우와의 녹음만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고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김경 단수 공천 문제에 있어서 강선우와 김병기 간의 차원의 문제였을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건들이 계속 연관되어 나오면서 이 특히나 이 동작구에 또 관련된 김병기 사건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뭐 구 의원들로부터 2천만 원, 1천만 원 받은 것에 관한 탄원서 문제도 나오고 그러면서 야 김병기의 뒤에는 항상 더 윗선에 있다, 뒷배가 있다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탄원서 문제도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네. 이수진 전 의원 그분도 이제 동작에서 의원을 하셨었잖아요. 이분이 그 탄원서 관련해서 김현지 보좌관 당시 보좌관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서가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김병기 의원의 손에 원본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물론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이게 자꾸 대통령과의 관련성 이게 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실로 연결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무마되었는가.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때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많이 어필을 했고 그리고 당원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원들 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민주당은 뭐 규정을 바꿔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의 눈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선우 한 명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도 좀 크게 이야기를 못하고 갑작스럽게 강선우를 제명해버렸잖아요. 탈당을 한 다음에 제명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꼬리 자르기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경시 의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시 의원의 돈 흐름, 수상한 돈 흐름 문제하고 이 종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추가 추적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뉴데일리가 김경시 의원의 재산 공개 현황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2020년에 예금이 급증했다가 지방선거 직전인 2021년과 2022년 6월 그 지방선거 전 그 사이에 5억 7,647만 원이 감소하는 상황이 이제 이 재산 공개 현황에서 드러나는데 자금의 이동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 특히나 공천을 앞두고 자금, 현금이 막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굉장히 유념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김민석과의 지난번 관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탈당을 한 거죠. 예, 그때 이제 강선우가 당시에는 영등포구청장 이번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려고 준비를 했다. 김경 의원. 예, 김경 예, 예. 의원이. 그래서 김민석을 사실상 네. 노비를 하고 김민석이 서울시장 출마를 할 것을 대비해서 뭐 당원 가입, 종교단체, 뭐 불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 진종호 의원이 폭로를 했었고 그게 예. 문제가 되니까 김경시 의원은 그때 민주당 탈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에서 뭐 윤리위 이런 데로 처리를 못하는 게 이미 당원이 아닌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 조금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금이 있다가 4인간 채무도 아니고 채권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공천을 앞두고 어디에다가 현금을 크게 쓸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다른 사람한테 사인한테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분이 뭐 대부업을 하시는 분인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이 결국에는 한국에 와서 해명을 넘어서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지금 경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31일에 이미 미국으로 출국을 했거든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뭐 가족들을 보러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출국 금지 조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경찰에서 해명은 본인들이 정식으로 접수한 거는 2일 정도였고 뭐 주말 같은 것들이 끼고 있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 검찰과도 협의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특검에서 조사를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기소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출국 금지 조치는 다 해놓고 있었거든요. 출국 금지는 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면은 일단 들어가는 형태로 특검들은 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주말이 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일에 이분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미 그 전에 얼마나 이게 크게 보도가 됐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서는 이제 입국 후 통보 조치만 오도록 해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이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김경시 의원 도피성 출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몰라서 안 그러니까요. 했을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데 경찰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무능이라기보다는 네. 수사 의지가 없는 거다. 그리고 수사 의지가 없는 이유는 이 사건이 정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특정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처음부터였었던 거거든요. 녹취가 나왔을 때부터. 네. 처음에는 모 의원 뭐 이렇게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김경은 민주당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라든지 이런 데 회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거를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이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울면서 김병기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강선우 의원도 생각해보면 실상 여가부 장관 될 뻔한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예. 마지막에 현지 누나가 전화를 해서 뭐 낙마를 시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해외 뭐 석학들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준 게 강선우 의원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통일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강선우 의원이 사회를 봤어요. 그 인물과의 그 대담에 있어서 그때 근데 본인은 뭐 통일교의 관련성은 몰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나중에 특검을 하게 된다면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합수본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특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이거를 뭐 울면서 상의한 사람이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원 출신의 대통령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작년 총선 과정에서 원외에 있었던 더민주혁신회의가 31명이 대거 원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검증위원장으로서 이 상황들을 정리해 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빠르게 신속하게
뭐 열심히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다는 거를 뭐 출국 금지 조치를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저는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들어와서 입국부 통보하겠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경시 의원과 뭐 빨리 들어와서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협의라는 것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적어도 빨리 뭐 압수수색 영장들을 통해서 계좌를 추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후자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별도로 주제를 좀 한두 가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 연결돼 있는 그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68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추출에 관해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면 있다 하면서 미국을 굉장히 강하게 저격하는 걸 집단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의 어떤 조항을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집권 여당의 68명이 저격을 했고 여기에 또 하나 국무총리의 직속의 사회대개혁위원장을 맡은 박서군 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국가의 공식적인 직함을 맡았어요. 사회대개혁위원장. 지금 김민서이가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죠. 뭐 집회할 때마다 나오는 저 박서군. 이 공식 직함, 정부의 직함을 받고 있는 인물이 지금 또 나서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여당 관련해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정 불간섭, 주권 원칙에 침해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EU의 유엔의 탄생 초기 정신만 아는 것 같아요. 2000년 이후에 인간안보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테러와 마약 이런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면 그것에 맞서야 되는 것이 새롭게 유엔 내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여당과 이 정부의 공적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나서는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려스럽죠. 특히 박서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인데 원래는 한국진보연대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회대개혁위원회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근데 국무총리 직속이에요. 그러면 역시 김민석 총리의 성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서도 그때도 또 김민석 총리의 어떤 반미적인 모습 뭐 그 전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총리도 예전에 그 미 문화원 점거를 주도를 했었고 그게 85년이죠. 그것 때문에 본인이 현재 국회의원이었을 때 미국의 경제 세미나를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고 이제 김민석만큼 또 유명한 사람이 김민웅이죠. 친형. 친형은 뭐 촛불연대 대표하면서 모든 뭐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수장인 것처럼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국무총리 산하에 이름도 보세요. 사회대개혁위원회예요. 여기에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이분이 이번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사태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행동을 할 거라는 거 전 예상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의원들도 뭐 성명 내겠다 뭐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시민사회단체 출신이었던 그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장으로부터 나오도록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거의 판을 깔아줬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회 대개혁이라고 국무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죠. 뭐 유엔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유럽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막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금 이게 국제법 위반이 아닌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사회 대개혁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로 나가는 거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걱정스럽다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번에 결국에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가장 잘했다. 그리고 보수에서도 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핵 잠수함 문제잖아요. 근데 핵 잠수함 문제도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뭐 국회라든지 승인들을 받아야 되는데 좀 지지부진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굳이 크게 낼 필요가 있을까? 저는 어느 정도에 대한 것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런 것들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별도의 주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1,000조 원, 약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조성하는 게 있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죠. 용인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해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호남 특히 전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좌파단체들이 움직였어요. 이걸 용인이 아니라 호남으로 옮기자. 일부에서는 새만금으로 옮기자.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착공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도 갔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 좌파단체들이 대거 나서면서 이 용인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 이전론 이걸 상당히 나서고 있고 이재명도 마치 전력 문제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처럼 말을 지금 얹히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크게 보면 이제 두 개의 회사인데 네. SK하이닉스는 이미 작년에 착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12월 정도에 땅을 다 매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표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뭐 전력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도 마치 적극 검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와 맞닿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호남도 계속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호남을 홀대한다. 호남 홀대론이라는 게 계속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안호영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분이 이번에 전북지사를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단 이전이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는 길이다라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호남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호남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추진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0월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호남 쪽에서는 막 불붙듯이 이게 막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인프라를 생각을 하면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표로 보시는 것처럼 전력 그리고 물 공급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력이라는 것도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뭐 우리 태양광 이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날씨 안 좋고 이러면은 이게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용인이라는 지역이 이미 다 낙점이 된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물을 끌어오는 거 그리고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된 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뜬금없이 이거를 호남으로 가지고 오는 게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일이라고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하고 있는 거는 정말 개탄스럽다.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이 호남 의원들, 호남 좌파 단체들은 그렇게 함부로 막 옮겨도 되는 것처럼 1,000조의 자금이 투여되는 삼성과 SKS의 대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렇게 함부로 더군다나 이재명이 나서서 그것을
마치 호남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고 좋은 것처럼 밑자락을 까는 정말 한심할 그지 그쵸. 없네요. 아까 제가 예. 이제 크게 봤을 때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과 물 공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 결국 인력인 거잖아요. 인력, 똑똑한 인재.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석박사 출신들이 가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최근에 또 대통령 산업은행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거 봤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똑똑한 분들이 부산은 못 가겠다. 나는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조금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만큼 물론 우리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똑똑한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게 군대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는 사기업들이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똑똑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 특히 뭐 중국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새만금이라든지 뭐 호남 이쪽에서 제대로 이분들을 뭐 케어하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산업은행 이전 사태에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인재 문제, 전력, 용수, 인재 문제까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네요. 자, 삼성, SK 그간의 기업들, 민간 기업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허용 진물이 되지 않도록 함께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2부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어쩌라고를 다시 쿠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팡 어쩌라고가 되겠네요. 자, 참 이 장면도 진짜 어쩌라고 장면이 되겠네요. 자,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한테 지금 보내진 쿠팡 관련된 지금 배송물입니다. 소포죠. 쿠팡 소포. 그간에 탈팡 뭐 하겠다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쿠팡 관련한 엄청난 비난을 해대던 사실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수십 명의 쿠팡 소포 이 배송물이 사진에 딱 걸렸어요. 저게 막 그득그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원실 앞에 이 저 쿠팡 소포 이 뉴데일리에서 마침 저걸 찍어가지고 단독 보도를 했어요. 저 사진 보면서 그 지금 쿠팡 사태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저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조국이 보면 어쩌라고 하겠죠. 그런가요? 저기 조국당 뿐이 아니고 민주당 그 위원회관 앞에도 막 있었다는데 예. 이게 왜 이게 저기 논란이 되느냐 하면은 쿠팡에 대해서 탈팡한다. 그러니까는 쿠팡에서 탈퇴한다. 이런 거를 조국도 이야기하고 조국당의 그 대변인 원내 대변인도 이야기하고 민주당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이것을 실제로 자기들은 쿠팡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이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사진이 이데일리 맞죠? 뉴데일리. 죄송합니다. 뉴데일리에서 취재를 해서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아마 각 조국당이나 민주당 의원들 집에 새벽에 가면은 그대로 저거 다 있을 거예요. 네. 새벽 배송에 대해서 마치 그 기사들을 배송 기사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뭐 문제를 제기를 하고 다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쿠팡이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쿠팡에 더 탈퇴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그런 글들을 계속 올리고 원내 대변인 저거는 지금 백선희 그 조국당 원내 대변인 그쪽 그 의원회관 앞에 저 장면일 겁니다. 그러면 원내 대변인도 뭐 발표를 해가지고 쿠팡에 대해서 막 맹비난을 하고 해서 전부 다 마치 일제 쿠팡에 대해서 불매 운동, 그러니까 탈퇴 운동을 뭐 주도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처럼 해놓고 본인들은 좀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조국이 말한 것은 다 이제 조국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적조. 이것이 이제 또 다시 생각나는 그리고 뭐 내로남불,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 행태를 이번에 이 심각한 쿠팡 사태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내로남불. 조국 스스로가 탈팡을 선언했지만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쿠팡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군요.
뭐 민주당에서 쿠팡 청문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쿠팡을 영업 정지하고 정권 차원에서는 쿠팡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쿠팡이 그래도 좋아, 쓸만해 해서 쿠팡을 무지하게 사용하고 있군요. 자, 저런 자들이 있죠.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손이 다른 거지, 행동이 다른 모습을 내로남불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새벽 배송 문제가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 새벽 배송 관련해서 야간 노동, 새벽 배송 이것을 제한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 새벽 배송을 결국은 제한하는 쪽으로 지금 이게 점점 가고 있네요. 입법 조치를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정부도 뭐 연구 용역을 했는데 10명 연구 용역 대상자로 삼아서 상당히 근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 배송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민노총하고 민주당이 새벽 배송 그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예. 이거 새벽 배송을 뭐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당사자들의 입장을 우선해야 됩니다. 배송 기사분들이나 그분들의 입장을 우선을 해야지. 그분들은 지금 다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뭐 연구 자료라고 하는데 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야간 배송 근로자 단 10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 10명에 대해서 어떤 기기를 채워서 심박수, 혈압 이런 거를 재 가지고 이게 그 상당히 좀 그 건강을 해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0명만이라고 해서 제가 전체 그러면은 택배 근로자가 그 배송 근로자가 새벽 근로자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는 그 쿠팡에만은 지금 26,500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데도 이제 수천 명씩 다 있고 한데 그 중에서 10명 가지고 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마치 이게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다가 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배송을 하면은 이 어떤 뭐 심박수, 혈압 이런 것들이 좀 나빠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심박수와 혈압을 10명 가지고 한 그 샘플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저것이 이 다른 그 주위 환경으로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건데 저걸 다 새벽 배송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놓은 것도 상당히 그 부적절한 거죠. 그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저는 저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봐요. 새벽 배송 기자들에게 물어봐야죠. 네. 새벽 배송 기자들에게 그리고 또 저기 쭉 나오잖아요. 수입이 더 좋다, 개인 생활 활용 가능하다. 2,045명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 또 다른 조사를 저 조사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조사를 하나 보니까는 만약에 새벽 그 배송 시간을 제한을 하면은 투잡을 하거나 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응답이 90%가 나왔어요. 네. 만약에 진짜 새벽 배송을 지금처럼 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하면은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 두 개 직업, 다른 직업도 직업 하나 더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불만도 있고 뭐 몸도 고단하고 하겠지만 당사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민노총이나 민주당 같은 데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그 새벽 배송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게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야간이나 새벽 배송에 노동 직종을 가지고 있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럼요. 예, 뭐 꼭 이런 새벽 배송을 CJ나 쿠팡이나 새벽 배송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 배송을 새벽에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일반 버스나 지하철 운전자부터 해서 조종사 뭐 경호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설명했는데 제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 그럼 청와대 지금 경호하고 있는 사람들 오후 6시에 퇴근을 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하라고 했어요. 아니 새벽에 근무해서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불침번 쓰잖아요. 예. 불침번도 쓰고 또 야간 경계 나가잖아요. 예. 야간 경계 나가면은 새벽까지 다 이제 그 경계를 다 서고 해야 되고 그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정말 그 새벽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자기들은 뭐 탈팡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그 저기 편리하니까 새벽 배송을 다 시키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회원입니다. 이번에 그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서로 이제 편리하고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는 새벽 배송에 공급이 생긴 거고 이게 완전히 그 일단 뭐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서 돌아가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인위적으로 이거를 뭐 바꾸려고 하고 그 하니까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뭐 새벽에 보면은 이 화물차 같은 것들 새벽에 굉장히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은 그 뭐 어떤 싱싱한 해물 같은 것을 그 바다에서 이제 수산시장까지 이제 운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예. 새벽차. 그분들은 그러면 왜 여태까지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저 119 대원도 이야기를 아, 하셨는데 예, 예, 새벽에 119 대원은 소방관 이런 사람 어쩌라는 겁니까?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새벽에 조간신문 배달하는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새벽에 일하는 분들 잘하고 있다. 또 격려해주고 그래야 될 걸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네요. 그 수고를 해주시니까 격려하고 또 우리가 잠든 사이에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새벽 배송하면 무슨 이상한 사람을 몰아가네. 이게 새벽 배송에 또 예. 저기 그 전부터 이야기가 됐지만 이제 쿠팡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물론 쿠팡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야지 마땅하죠. 이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그 한국에서 90% 이상을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 정보가 유출됐는데 좀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그냥 국민 감정을 거스르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이 쿠팡 사태가 처음에 벌어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팡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팡인가 그 기업이 있는데 네네.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렇게 하는 기업은 재정적인 압박을 가해서 회사를 망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장 쿠팡이 이게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사업을 취소시켜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그 국민을 위한 건가?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쿠팡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쿠팡의 그 잘못은 분명히 뭐 지적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다 해야죠. 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사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새벽 배송 문제도 이제 쿠팡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걸 민주당하고 민노총이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 악화를 시키는 그것이 좀 안타깝죠. 예. 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쿠팡 문제까지 함께 곁들여서 탈팡하는 사람들이 쿠팡 애용자였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이 되네요.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무안공항 참사의 진상의 한 단면이 이제야 확인이 됐군요. 참사 원인에 관해서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79명의 사망자가 왜 무안공항에서 발생했을까? 무안공항 참사라고 하지 않고 자꾸 제주 여객기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왜 이 공항 사태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을까? 자,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위에서 셌던 그간의 결과 발표와 사실상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자,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들 전원 살았을 것이다. 전원 생존했을 것이다. 사망자가 없었을 것이다. 조사 내용 중에 보면 약 770m 정도를 조금 더 갔다가 다 생존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이 저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얼마나 좀 비통하겠습니까? 저 둔덕만 없었으면은 사망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 이게 이제 새로 국토교통부가 결과를 내놓은 거죠. 예.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또 변수도 이야기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 사망자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그 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또 이런 결과를 제일 처음에 이제 정부가 조사했을 때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예. 좀 다른 부분을 왜 내놨을까? 이게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여러 가지 좀 뭐 위정 문제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둘러 내놓은 것 아닌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이게 다 이제 확인이 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자고 해서 내놓은 것 아닌가 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네. 좀 여러 가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그간에 몇 차례 중요한 이 사항을 확인하고 발표를 했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로컬라이저 문제, 이 로컬라이저 보통 방위각 시설이라고 하죠. 이 로컬라이저 문제하고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관련해서 중대 참사의 원인이다 이런 게 계속 저희들도 방송을 몇 차례 해왔고 이 문제가 계속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이죠. 물론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해왔는데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외면해왔고 콘크리트 둔덕이 주요 원인이 아닌 것처럼 계속 막아왔어요. 그런데 유족들이 항의 시위를 계속했죠. 삭발 시위도 하고 막 농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조사위에서 의뢰한 학위원 이제 전문기관이 이걸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콘크리트 둔덕이 결정적으로 참사의 원인이었다 이게 확인이 됐는데 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앞서 이제 이 사안이 지금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중 문제나 형사처벌 문제가 관련자들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닥쳐오니까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야기 됐는데 그 부분에다가 왜 정권은 이걸 계속 은폐해 왔을까? 결국은 이 콘크리트 둔덕 그 위치에 설치해서도 안 되고 안전구역 내에 이제 설치했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부서지기 쉬운 둔덕을 설치했으면 그것도 더 참사를 막았을 거다. 왜 이걸 둔덕을 불법적으로 저런 식으로 만들었냐? 이런 거에 관해서 지역 이 공사업체, 지역 정치인들과 유착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고 직후에는 그 여러 가지 뭐 정치권과 유착 문제도 있었고 뭐 다 있었지만은 국토부에서 사고 직후에 이 발표를 할 때는 어쨌든 이 법 위반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법령 위반은 없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지금 국정조사를 했으니까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법 위반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 김원혜 의원이 이거 확보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둔덕이 저것이 이제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법 위반이 있었다는 쪽으로 바꿔서 나왔거든요. 네. 바꿔서 나왔으니까는 왜 국토부가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그것이 그 전에는 정말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섣불리 발표를 한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지방공항과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상당히 연루된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결된 가능성이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에서 저 사고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대처한 그 내용까지 대처한 그 방향까지 전부 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예. 근데 유독 이 무안공항 이 참사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의 뭐 대형 참사들 특히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과 관련된 것에 관해서는 이재명이 물론 야당일 때는 물론이고 지금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왔었는데 유독 이 무안공항 참사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노출됐는데 이번 사고 이제 결과가 지금 새롭게 나왔잖아요. 이재명이 왜 그런 태도를 해왔는지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정 책임자로서 유족들이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게 정권 교체기에 네. 정권 교체기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서 뭐 이재명 정권이 어쨌든 수습을 하고 하는 건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돼 있는 거죠. 네. 수습 지금 뭐 연구 조사 결과도 초기보다는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차원에서 그냥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거죠. 응해서
어떤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불식시켜야 되는데 왜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응하고 좀 다르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해석을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이런 사고 대형 사고 지금 그 정말 참사에서까지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죠. 네. 이것은 정말 분명히 저 정부가 어지를 가지고 책임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민희 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정보 쿠팡 정보 유출자 중국인 관련해서도 어쩌라고 했듯이 무한공항 관심 없다고 어쩌라고 저게 이재명이 하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그 솔직한 마음인가요? 자, 무한공항 사태 이 사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 주제 하나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니 총선 판이 커졌다 이런 주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하루 사이에 민주당 의석수가 2석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민주당 이병진 경기 평택 을의 지금 현역 의원인 이병진이 의원직을 잃었고 또 한 명 신영대 이제 전 의원이 됐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지역의 현역 의원이었던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잃어서 민주당이 이제 숫자가 2석이 지금 날라갔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일단 이병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재산 그 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영대 의원은 그 여론 조작, 사무장의 여론 조작 뭐 그런 그 혐의가 있어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이 날아갔죠. 이게 이제 관심이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때 이제 저 해당 지역에서 평택을하고 여기 저 호남 쪽에서 전북 군산이죠. 여기서 또 그 군산 김제 부안갑인데 여기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재선거는 아니고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재선거네요. 선거법이니까는 재선거가 치러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두 군데 거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 지역구였던 계양을이나 아니면 강훈식 그 비서실장 지역구가 충남 아산을이죠. 충남 아산을 하면 지금 확정된 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양문석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문석 의원이 안산시 갑인데 이 대법원 선거도 이제 그 대법원 선거에서 그 2심이 확정되면은 또 그에도 보궐선거가 치러져서 한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 최종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거기다가 이 그 강력단체장 선거,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부산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배지를 내놓을 경우에 거기에서 또 보궐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 뭐 시도지사도 뽑고 기초단체장 뽑고 강력위원 기초위원 뽑지만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10곳 정도 치러진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미니 총선이다 해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10곳에서 전국에서 이제 치러지는데 주로 이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은 이재명에 대한 그 초반 평가 성격을 띠게 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좀 그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저 선거에 대비를 해서 여기서 의미 있는 그 성과를 거둔다면은 상당히 전국 흐름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속속 그 대법원 확정 판결되는 데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어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 이병진 의원 지역구, 신영대 의원 지역구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하고 강훈식 비서실장 이 충남 아사릉을 이거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결과가 재판 결과가 지금 곧 나올 예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와 함께 이 지금 미니 총선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미니 총선 형태로 진행될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 중에 좀 국민의힘이나 저희들이 주목해 볼 만한 판을 뒤집거나 상당히 해볼 만한 주목할 만한 지역구가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그 지금 인천 계양을 그 이재명 국회의원직이 이제 내려놨으니까 그래서 보궐선거 치러지지 않습니까? 치러지는데 그 김남준이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하죠. 그 안산 그러니까 성남그룹 지금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이 출마를 하는 곳이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이 누구를 또 내세우는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게 지금 선거가 예상된 것이 경기 평택을 그 인천 계양을도 있고 경기 안산시 갑도 있고 경기 하성갑 인천 동미추홀갑인데 전부 다 예. 저 민주당 그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네요. 다 민주당,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쪽이네요.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이것을 그대로 다 내줘도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난 총선 때 이 뺏긴 부분 지역들이 많아요. 평택 같은데 이런 데나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탈환하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뭐 인천 계양을 지금 인천 계양을이 이재명이 국회의원을 한 번 반 한대죠. 보궐선거 아무나 했기 때문에 인천 계양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나머지 지역도 전부 다 보시다시피 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아무래도 전국 민심을 좀 대변을 상징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뭐 곳곳이 승부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경기 평택을이라든가 이런데 경기 안산시 갑 이런 데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겠네요. 인천 계양을 몇 군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뭐 의원을 사실상 의원직을 내려놓는 상황에서 이번 지역구 총선이 이루어지는 민총선 때 몇 개는 판을 뒤집어야 되겠네요. 그것도 미치는 효과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부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